한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카카오는 절대 안 망한다. 국민 메신저를 손에 쥔 회사, 아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카카오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던 회사, 그 회사의 주식을 사두면 노후가 편하다고 조카 돌잔치 선물로 카카오 한 주를 사줬다는 사람도 있었죠. 실제로 그런 부모가 적지 않았습니다. 아이 이름으로 증권 계좌를 트고 첫 주식으로 카카오를 사주는 게 유행처럼 번지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2026년 오늘 그 카카오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계좌는 어떤 모습일까요? 2021년 6월 17만 3천 원까지 치솟았던 그 주식은 지금 4만 원 언저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5년 만에 정확히 4분의 1 토막, 100만 명이 넘는 소액주주 중 무려 96%가 손실 구간에 갇혀 있습니다. 코스피는 8천선을 넘보며 역사상 유례없는 불장을 달리는데 오직 카카오만 그 잔치에서 홀로 소외되어 있죠.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던 국민주가 어쩌다 가장 많은 개미들을 울린 국민 실망주로 전락했는지 그 5년의 몰락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출발점은 2020년, 코로나가 세상을 덮친 그해 봄입니다. 2020년 1월 210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코로나 공포가 퍼지면서 3월에 1457까지 폭락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공포의 바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역사에 남을 반란을 일으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던지고 도망칠 때 개미들이 그걸 다 받아낸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100년 전 외세에 맞선 동학농민운동에 빗댄 이름이었죠. 그리고 이 동학개미들이 삼성전자 다음으로 가장 사랑한 종목이 바로 카카오였습니다. 코로나 저점 무렵 개미들은 카카오를 5,800억 원어치나 쓸어 담았어요. 왜 하필 카카오였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인간의 심리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매일 쓰는 것을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눈 뜨자마자 카카오톡을 확인하고 카카오 택시를 부르고 카카오페이로 결제하고 카카오뱅크로 이체하는 삶. 그렇게 하루 종일 손에서 놓지 않는 앱을 만드는 회사가 어떻게 망하겠냐는 거죠. 내가 매일 쓰는 것 이퀄 안전한 투자라는 이 착각. 이게 바로 수많은 개미를 카카오로 끌어들인 첫 번째 심리였습니다. 여기에 시대가 불을 붙였어요. 코로나로 세상이 멈추자 사람들은 집 안에 갇혔고 대신 모든 삶을 스마트폰 화면 속으로 옮겨왔습니다. 배달을 시키고 선물을 보내고 택시를 부르고 웹툰을 보고 은행 업무까지 전부 화면 안에서 해결하는 시대. 그 화면의 한복판에 카카오가 있었죠. 게다가 코로나에 맞서 각국 정부가 돈을 무제한으로 풀면서 갈 곳 없는 유동성이 시장에 넘쳐났습니다. 초저금리로 풀린 그 돈은 성장주라는 이름표가 붙은 종목이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빨아들였어요. 카카오는 그 흐름의 완벽한 상징이었습니다. 2021년 4월, 카카오는 한 주에 50만 원을 넘어가던 주식을 5대1로 쪼갰습니다. 이른바 액면 분할이죠. 한 주 가격을 10만 원 안팎으로 낮춰서 주머니가 가벼운 개인들도 부담 없이 살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결과는 폭발적이었어요. 8,800만 주였던 주식이 순식간에 4억 4천만 주로 5배나 불어났고 그만큼 카카오를 품은 개미들의 숫자도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개인 주주 수는 무섭게 늘어 200만 명을 돌파했어요. 사람들은 이걸 제2의 국민주라고 불렀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 온 국민이 한 주씩은 갖고 있는 주식이 될 거라는 기대였죠. 그리고 그 기대는 2달 만에 현실이 되는 듯 했습니다. 2021년 6월 카카오 주가는 액면 분할 기준으로 17만 3천 원을 찍었어요. 시가총액은 순식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 코스피 3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그 옛날 벤처 채팅 앱으로 시작한 회사가 반도체 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리에 앉은 겁니다. 이때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 20만 원이 아무렇지 않게 튀어나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카카오에 열광했던 건 지금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 때문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 것인가, 바로 그 미래에 대한 상상 때문이었죠. 시장은 원래 눈앞의 이익보다 다가올 성장을 훨씬 비싸게 값을 매깁니다. 실제로 그 시절 카카오의 주가 수익 비율, 즉 회사가 버는 이익에 비해 주가가 몇 배나 비싼지를 나타내는 지표는 상식을 아득히 넘어선 수준이었어요. 지금 버는 돈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가격, 그 차이를 메운 건 오직 미래에 대한 믿음 하나였습니다. 카카오라는 이름 뒤에는 끝을 알 수 없는 확장의 그림이 펼쳐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 그림 전체에 돈을 걸었던 거예요. 문제는 바로 그 무한한 확장의 그림이야말로 몰락의 씨앗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카카오가 커지는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하나의 사업을 깊게 파는 게 아니라 될 만한 시장이 보이면 그곳에 자회사를 세워 진출하는 방식이었어요. 택시 시장이 보이면 카카오 모빌리티, 금융이 보이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게임이면 카카오 게임즈, 웹툰이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이런 식으로 계열사가 무섭게 불어났습니다. 2021년 무렵 카카오의 계열사는 해외까지 포함해 150곳을 넘어섰어요. 웬만한 대기업 집단을 능가하는 재벌보다 더 재벌 같은 숫자였죠. 그런데 이 확장이 향한 곳이 문제였습니다. 대리운전, 미용실 예약,
꽃배달, 스크린 골프, 심지어 영어 교육까지. 원래 동네 사장님들, 작은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던 골목 상권을 카카오라는 거대 플랫폼이 하나씩 집어삼키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문어발 확장이라고 불렀어요. 촉수를 사방으로 뻗어닥치는 대로 빨아들이는 문어, 딱 그 모습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택시였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카오티라는 앱으로 전국의 택시 호출 시장을 사실상 장악했어요. 그런데 시장을 손에 쥐자 카카오는 스마트 호출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돈을 더 내면 택시를 빨리 잡아주겠다는 유료 서비스였죠. 문제는 이 호출비를 고무줄처럼 계속 올렸다는 겁니다. 급할 땐 더 낼 수밖에 없는 시민들의 심리를 파고든도 넘은 유료화라는 비판이 쏟아졌어요. 여기에 더해 카카오가 자기네 가맹 택시에게 콜을 몰아준다는 콜 몰아주기 의혹까지 터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문제 삼아 257억 원의 과징금을 매기기도 했죠. 처음엔 공짜로 편리함을 주면서 시장을 장악하고 다들 그것 없이는 못 살게 된 다음에 요금을 물리기 시작한다. 이게 플랫폼이 돈을 버는 전형적인 방식인데 카카오는 그 과정에서 시민과 택시기사 모두의 반감을 동시에 산 겁니다. 여기서 카카오의 근본적인 딜레마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어발 확장은 주가에는 약이었지만 여론에는 독이었어요. 계열사가 늘어날수록 카카오그룹 전체의 기업 가치는 부풀어 올랐습니다. 자회사 하나하나가 다 성장의 스토리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성장의 재료가 결국 동네 골목 상권을 짓밟는 데서 나온다는 게 드러나면서 카카오를 향한 시선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2021년 국정감사장에 창업자 김범수가 불려나갔어요. 의원들은 재벌보다 더 재벌 같다며 몰아세웠고 김범수는 고개를 숙이며 골목상권 사업에서 철수하겠다, 상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는 그 자리에서 스마트 호출을 폐지하고 꽃배달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발표했죠. 이게 첫 번째 균열이었어요. 무한 확장이라는 성장 스토리에 처음으로 브레이크가 걸린 순간 시장이 카카오에 매겼던 그 화려한 미래의 가격표가 사실은 사회적 반발이라는 대가를 치러야만 유지되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성장의 엔진 자체에 제동이 걸렸으니 미래를 사서 부풀었던 주가가 흔들리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배신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골목상권 논란이 밖에서 온 공격이었다면 이번엔 회사 안에서, 그것도 회사를 이끄는 경영진의 손에서 사고가 터졌어요. 2021년 11월 카카오페이가 화려하게 증시에 데뷔합니다. 상장 첫날부터 급등을 보이며 개미들이 몰려들었죠. 그런데 상장한 지 딱 한 달 만에 카카오페이 경영진 8명이 스톡옵션으로 받은 자사 주식을 한꺼번에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금액이 무려 900억 원어치. 특히 당시 카카오페이 대표였던 류영준은 23만 주를 블록딜로 팔아 약 460억 원을 현금화했어요. 상장한 지 한 달 만에 회사를 가장 잘 아는 최고 경영진이 자기 주식을 대거 던졌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신호일까요? 회사의 미래를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지금이 팔 때라고 판단하고 먼저 탈출했다는 뜻이잖아요. 개미들은 그 주식을 사서 받쳐주고 있는데 말이죠. 이 사건은 단순한 주가 하락 그 이상이었습니다. 신뢰의 붕괴였어요. 문제는 하필 이 류영준이라는 인물이 그 직후 카카오 본사의 차기 공동대표로 내정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계열사 주식을 팔아 460억을 챙긴 사람이 그룹 전체를 이끄는 수장이 되려던 상황. 여론은 폭발했고 결국 류영준은 대표 자리에 앉아보지도 못하고 2022년 1월 자진 사퇴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인간의 심리가 있어요. 개미 투자자들이 정말로 분노한 건 주가가 떨어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속았다는 감정 때문이었죠. 나는 이 회사의 미래를 믿고 돈을 넣었는데 정작 그 미래를 만들어야 할 사람들이 먼저 챙겨 도망갔다. 이 배신감은 숫자로 계산되는 손실보다 훨씬 깊고 오래갑니다. 먹튀라는 단어가 카카오에 딱 달라붙은 게 이때부터였어요. 그리고 이 시기부터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말이 바로 카또 속입니다. 카카오에 또 속았다는 자조. 국민주였던 회사가 개미를 속이는 회사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매일 쓰는 앱이니 안전할 거라던 그 믿음이 정확히 그 지점에서 배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카카오의 진짜 구조적인 병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쪼개기 상장이에요.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최대한 쉽게 풀어볼게요. 카카오는 회사 안에서 잘 나가는 사업부를 하나씩 떼어내서 그걸 별도의 회사로 만든 다음 따로 증시에 상장시켰습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가 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언뜻 보면 좋은 일 같죠. 자회사가 상장하면 돈이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카카오라는 본체 주식을 산 사람들은 사실 그 안에 든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가치까지 기대하고 산 거였어요. 그런데 그 알짜 사업들을 쏙 빼내서 따로 상장시켜버리면 본체에 남는 건 껍데기가 되어버립니다. 알맹이는 새 회사로 가서 새 투자자들의 몫이 되고 기존 카카오 주주는 자기가 산 회사의 핵심 가치를 2번, 3번 나눠 가지게 되는 거죠. 이걸 더블 카운팅, 가치가 중복으로 쪼개진다고 표현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알맹이가 꽉 찬 종합선물 세트를 샀는데
판매자가 그 안에서 제일 비싼 물건들만 쏙 빼서 옆 매대에 따로 진열해 다른 손님에게 파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 손에 남은 상자는 텅 비어가는데 말이죠.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모회사 주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리고 카카오에서는 이게 반복됐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카카오 본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이 4개 회사의 시가총액이 한때 다 같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4개가 동시에 무너진 거예요. 개미들은 본체를 산 사람도 자회사를 산 사람도 다 같이 물렸습니다. 사방에서 손실이 났죠. 여기서 카카오라는 회사의 성장 방식이 가진 근본적인 모순이 드러납니다. 쪼개서 상장하면 당장은 돈이 들어오고 회사는 커 보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자기를 믿어준 주주들의 신뢰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거예요. 성장의 연료로 주주를 태워버린 셈입니다. 한번 태워진 신뢰는 실적이 좋아진다고 해서 쉽게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지금 카카오 주가가 처한 가장 근본적인 저주입니다. 여기서 잠깐, 같은 시기 카카오의 영원한 라이벌 네이버는 어떤 길을 걸었는지 비교해보면 카카오의 문제가 더 선명해집니다. 네이버 역시 코로나 호황기에 카카오와 나란히 국민주로 사랑받았고 고점 대비 주가가 크게 빠진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이버는 알짜 사업을 무분별하게 쪼개 상장시키지 않았어요. 커머스와 콘텐츠, 검색 같은 핵심 사업을 본체 안에 품고 키우는 방향을 택했죠. 그래서 네이버 주주는 회사가 성장하면 그 과실을 온전히 나눠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반면 카카오 주주는 회사가 커질수록 알맹이가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경험을 반복했어요. 실제로 2026년 현재 네이버 주가가 30만원대를 회복하며 재평가받는 동안 카카오는 여전히 4만원대에 눌려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플랫폼 기업이고 같은 시대를 건넜지만 운명이 갈린 겁니다.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카카오의 몰락이 플랫폼 기업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 카카오가 스스로 선택한 방식의 결과였다는 사실이에요. 같은 강을 건넜는데 한 배는 무사히 도착하고 한 배는 가라앉았다면 문제는 강이 아니라 배를 몰던 방식에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사건이 2022년 10월에 터집니다. 판교의 데이터 센터에서 불이 났어요. 그리고 그 순간 대한민국 전체가 멈췄습니다. 카카오톡이 먹통이 됐거든요. 메시지가 안 갔고, 택시가 안 잡혔고, 결제가 안 됐고, 심지어 카카오로 로그인하던 다른 서비스들까지 줄줄이 마비됐습니다. 무려 100시간 넘게 이어진 초유의 대란이었죠. 이 사건은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줬어요. 하나는 카카오가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가. 국민 메신저가 몇 시간 멈췄을 뿐인데 나라 전체가 마비될 정도였으니까요. 다른 하나는 그 거대한 제국이 데이터 센터 이중화라는 기본적인 대비조차 제대로 해두지 않은 허약한 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어발처럼 사방으로 사업을 벌이는 데는 그렇게 열심이면서 정작 그 모든 서비스를 떠받치는 기둥 하나는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거예요. 흥미로운 건 손실의 규모입니다. 화재로 카카오가 입은 직접적인 피해는 2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됐어요. 그런데 그날 카카오 주주들이 잃은 돈은 무려 2조 원. 개장 직후엔 4조 원 가까이 증발하기도 했죠. 회사가 잃은 것의 100배를 주주들이 대신 토해낸 겁니다. 시장의 신뢰가 얼마나 얇았는지 작은 충격 하나에 이렇게 와르르 무너질 만큼 카카오라는 성이 이미 안에서부터 금이가 있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업자 김범수 본인이 법정에 서게 됩니다. 2023년 카카오는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려 했어요. 그런데 경쟁자가 있었죠.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였습니다. 하이브가 SM 주식을 공개 매수로 사들이려 하자 카카오는 이걸 막기 위해 SM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이른바 시세 조종이죠. 검찰은 김범수가 나흘에 걸쳐 SM 주가를 조작해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했다고 보고 2024년 그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플랫폼 기업의 창업자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거예요. 이 사건은 2025년 10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곧바로 항소하면서 2026년 현재까지도 법적 다툼이 진행 중입니다. 무죄가 나왔으니 다행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 받은 상처는 이미 깊었습니다. 골목 상권을 짓밟고 경영진이 먹튀를 하고 서비스가 마비되고 이제는 창업자마저 시세조정 혐의로 법정에 서는 회사. 카카오라는 브랜드에 씌워진 이미지가 어디까지 추락했는지 이 사건이 상징적으로 보여줬죠. 투자자에게 기업의 이미지는 단순한 평판이 아닙니다. 그 회사의 미래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잣대이고 그 믿음이 곧 주가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이상한 지점을 하나 짚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지금 카카오는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2025년 결산 기준으로 카카오의 영업이익은 47.8%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무려 789%나 폭증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완전히 살아난 회사예요. 게다가 그동안 그렇게 욕먹던 문어발 계열사도 150곳이 넘던 것을 90곳대까지 대폭 줄였습니다. 골목상권에서 발을 빼고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약속을 어느 정도는 지킨 셈이죠.
그런데도 주가는 4만 원대에 눌러앉아 있습니다. 2026년 5월 기준으로 52주 최저가인 3만 7천 원을 위협하는 수준이었죠. 실적은 역대급인데 주가는 바닥. 이 기묘한 엇박자야말로 카카오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왜 이럴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현재의 이익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을 삽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카카오의 미래를 믿지 못하고 있어요. 국민 메신저라는 강력한 무기는 있지만 그걸로 앞으로 뭘 해서 더 크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흐릿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내세운 AI 사업은 아직 돈을 벌기는커녕 적자만 쌓고 있어요. AI 부문 영업 손실은 매 분기 늘어서 최근엔 분기 550억 원대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돈을 쏟아붓는데 그 미래가 정말 올지 시장은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카카오의 운명은 정신화 대표라는 인물의 어깨에 얹혀 있습니다. 정 대표는 AI를 카카오의 시즈니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어요. 카카오톡이라는 익숙한 무기에 AI라는 새로운 날카로움을 더해서 국민 플랫폼의 저력을 다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오픈 AI와 손을 잡고 카나나라는 AI 전담 조직을 세우고 카카오톡 자체를 AI가 스며드는 플랫폼으로 개조하고 있죠. 2026년 신년사에서는 사람 중심의 AI와 글로벌 팬덤 OS를 두 개의 성장축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주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정 대표가 주주총회에서 지속적인 주가 부진으로 심려를 끼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을 때도 주주들은 또 말뿐이라며 등을 돌렸어요. 왜일까요? 카카오는 그동안 너무 많은 약속을 했고 너무 많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골목상권에서 철수하겠다는 약속도, 상생하겠다는 약속도, 주주 가치를 지키겠다는 약속도. 신뢰라는 통장은 이미 오래전에 텅 비어버린 거예요.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건 부도수표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역설을 마주합니다.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여전히 카카오를 좋게 봐요. 국내외 애널리스트 24명 전원이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 12개월 목표 주가 평균은 현재 주가의 1.7배가 넘는 7만 원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카카오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고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고 말하죠. 실제로 카카오의 주가 수익 비율은 역사적 저점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면 분명 싼 주식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주식을 들고 있는 100만 개미들은 목표 주가는 그림의 떡이라며 냉소합니다. 이 간극이 무엇을 말할까요? 숫자로 계산하는 가치와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신뢰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주가는 결국 숫자지만 그 숫자를 움직이는 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저평가라고 계산기를 두드려도 한번 배신당한 사람은 쉽게 다시 지갑을 열지 않아요. 카카오가 회복해야 할 것은 실적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죠. 매도 게시판에는 지금도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미련 버리고 이젠 떠나야 한다. 코스피가 이렇게 좋은데 나만 손실이다. 결국 크게 손해보고 팔았다. 저평가라는 전문가의 계산과 배신감에 지쳐 떠나는 개미의 마음. 그 사이의 거리가 곧 카카오가 잃어버린 것의 크기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2026년 들어 카카오는 창사 이래 첫 전면 파업 위기에 몰렸어요. 본사를 포함한 5개 법인에서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됐습니다. 성과 보상과 고용 안정을 두고 노사가 정면으로 부딪힌 거죠. 밖에서는 개미들이 등을 돌리고 안에서는 직원들이 들고 일어나는 상황. 회사를 지탱하는 두 축이 동시에 흔들리는 겁니다. 노사 갈등이 길어져서 AI라는 마지막 성장 동력마저 힘을 잃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또 주주에게 돌아올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이것도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골목상권의 자영업자, 회사를 믿은 주주, 그리고 이제는 함께 일하는 직원까지 카카오가 빠르게 커지는 과정에서 어딘가에 쌓인 불만들이 성장이 멈춘 순간 한꺼번에 청구서로 날아오고 있는 거죠.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17만 원이 어쩌다 4만 원이 됐을까? 이 이야기를 쭉 따라오면서 우리가 발견한 건 사실 주가 하락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카카오는 코로나 유동성이라는 거품 위에서 미래에 대한 상상만으로 몸집을 부풀렸어요. 그리고 그 몸집을 키우는 방식이 하나같이 신뢰를 갉아먹는 것들이었죠. 골목상권을 삼키는 확장, 경영진의 먹튀, 알맹이를 빼가는 쪼개기 상장, 관리 소홀로 인한 대란,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까지. 거품이 거치자 그 아래 감춰져 있던 이 모든 부실이 한꺼번에 드러난 겁니다. 결국 카카오의 몰락은 시장의 냉정한 심판이었어요. 너희가 커지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심판. 그리고 그 방식의 대가를 회사의 미래를 순수하게 믿었던 100만 개미가 대신 치른 셈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조카에게 카카오 한 주를 선물했던 그 사람들. 아이의 미래를 위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선택이 5년 뒤 가장 뼈아픈 손실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카카오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익숙하고 절대 안 망할 것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내가 매일 그 서비스를 쓴다는 사실이 곧 좋은 투자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봐야 할 건 그 기업이 성장을 위해 누구의 무엇을 태우고 있는가, 그리고 자기를 믿어준 사람들과 그 성장의 과실을 정직하게 나누고 있는가입니다.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든, 자기를 믿어준 주주든, 함께 일하는 직원이든, 누군가를 태워서 만든 성장은 결국 그 불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카카오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AI라는 시즌2로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숫자는 되돌릴 수 있어도 한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일은 17만 원이 4만 원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길고 어려운 여정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